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또 설 연휴 이후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는 왜 이번에는 나 홀로 출석할까요? 네, 잠시 후에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요즘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죠.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지금 내 차가 전기차인데 이게 불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기차 화재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 앞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차량 이상으로 입고를 대기하고 있던 모델 X 전기차에 불이 난 건데요. 예. 이때는 다행히 탑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9일에는 이 세종시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테슬라 모델 Y 전기차에 또 불이 났습니다. 예. 이때는 탑승자가 외부로 탈출을 못한 상태였는데 주변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서 겨우 탑승자를 구조를 했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탑승자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달에는 경북 영주에서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운전자도 사망했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가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했는데 화재가 난 다음에 전기차 손잡이가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매립되어 있는 형태라 가지고 문을 못 열었다고 하고 운전자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 도중에. 그리고 지난해 6월에도 부산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흡수대에 아이오닉 5 전기차가 들이받으면서 탑승했던 2명이 숨지고 예. 또 화재도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는 못 들어온다 이런 곳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 주차장에서 전기차는 출입을 제한한다. 또 전기차를 발견하면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확인하러 갔더니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플래카드가. 철거했어요? 예. 아마 이제 전기차 사용자들이 항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전국적으로 이런 전기차 거부가 흔한 건 아닌데 상당한 거부감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몇 년 전에는 BMW 화재가 좀 자주 났었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주차 거부, BMW 주차 거부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기운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현대차는 충돌 시험 결과를 공개했죠? 네, 지난주 일요일 날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시속 64km로 벽에 충돌을 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불은 안 났고요. 이 현대차 쪽에서는 충돌로 화재가 나려면은 이 실제 사고들을 보면은 시속 90km 이상 사고에서 관찰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속 90km까지 충돌을 하더라도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고속도로는 이렇게 달리니까요. 예. 이렇게 따졌더니 뭐 그렇게 강하게 만들면 차량의 내부 공간 설계가 매우 어렵고 다른 외국 제작사도 그 정도로 강한 시험을 하거나 그 정도로 기준으로 차량을 제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64km 이하면은 99% 충돌 사고에 해당이 되고 관련 법규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최근에는 충돌 직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충돌 시에는 64km 이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은 아까 말한 공간 설계 어려움이라든지 뭐 제작상 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나저나 전기차 화재가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보다 많아요?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대당 비율로 보면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예, 2017년 한 해 동안 전기차 화재가 그러니까 6년 전에는 한 건이었는데 지난해는 44건이 됐거든요. 건수로 보면은 44배가 늘었기 때문에 예.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6년 전에는 2만 5천 대에서 지난해 39만 대까지 국내에 보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화재가 늘어난 건 당연한 결과고요. 직접 비교를 해보려면 1만 대당 비교를 해야 되는데 1만 대당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 화재는 1.13건입니다. 약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 확률인 거죠. 예.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1만 대당 1.89건이거든요. 내연기관차가 더 많네요. 한 67%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차들이 많고 내연기관차는 상당히 오래된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차가 불이 나기 쉽고 또 게다가 화물차가 불이 나기 쉽거든요. 제가 예전에 통계를 뽑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아직 화물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전기차가 불이 덜 난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지만은 네. 그렇다고 불이 뭐 자주 난다거나 불이 뭐 내연기관차보다 확실히 많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건수는 그렇다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불이 나면 전기차는 못 끈다, 안 꺼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안 꺼지는 건 아닌데 상당히 불이 끄기 어려워지는 게 문제고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불을 끄려고 하면은 그 불꽃을 향해서 물을 쏘거나 소화기를 이제 발사를 하면은 그 물이나 소화액이 불꽃에 닿으면서 직접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화재는. 예. 그런데 전기차는 좀 특수합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철제로 된 케이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다시 한번 포장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불꽃까지 물이나 소화액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소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쏘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으로 물을 많이 쏘아주게 되면은 이 발화점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불도 꺼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서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한 20톤 이상 평균적으로 쓰고 어이구. 있는데 20톤이면 소방차 한 대로 안 들고 한 서너 대 정도 출동해야지 되거나 아니면 소화전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끄기도 어렵고 소방 동원되는 소방 인력도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소방 당국이 진화 요령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물을 분수처럼 위로 쏘는 소화 노즐이 있습니다. 이 예. 소화관 부착하는 노즐인데 그거를 전기차 밑으로 보내서 위로 분수처럼 쏘아 올리면은 밑에 있는 배터리 쪽에 물이 닿아서 좀 빨리 온도가 떨어진다. 예, 빨리 예. 차가워지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재발화를 막기 위해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해서 물을 채워서 아예 이제 물로 감싸서 발화가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진화 요령을 개발해서 다음 달 정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불 끄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걱정은 이게 문 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아까 저 아이오닉 5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이 났는데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매립형 도어 손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신 전기차 손잡이들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히든 도어, 플러시 타입 도어 이렇게 부르면서 이 손잡이가 안으로 딱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리모컨 키를 켜면은 그게 열리긴 하는데 예. 화재가 났을 때는 리모컨 키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디를 눌러야지 튀어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예. 아무데나 눌러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뒷부분을 눌러야지 앞으로 튀어나오고 또 현대기아차는 손잡이 앞부분을 눌러야 뒤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예.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냐 제가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최신 유행이고 좀 매끈하게 차체가 나오고 또 연비 개선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불친절한 설계고 이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전기차는 꼭 이런 식의 손잡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테슬라가 그렇게 하니까 좀 따라하는 그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문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연다 이런 것들을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테슬라가 광고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도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외부에서 문을 열어서 구조하는 데 생기는 문제고요. 뭐 구조자가 오기 전까지 내부에 탑승한 사람이 탈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모델 3 뒷좌석이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데 전기식 버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다 끊기는 경우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전기식 버튼이 작동을 안 하는데 문을 열려면 일반적인 차들은 레버 같은 걸 당기면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테슬라 모델 3는 앞문에는 레버가 있는데 뒷문에는 레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전기 버튼만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뭘 이제 문 쪽에 뭔가를 뜯으면 안에 레버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참.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뜯고 좀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우리나라 법규에 있습니다. 법규에 이제 내부 좌석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식 레버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테슬라는 미국 차이고 한미 FTA 적용을 받습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올 때 우리나라 법규가 아니라 미국 법규만 지키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정 대수 이하로 팔리면요. 그래요. 네, 그런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당국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자체가 화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차체 자체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최신 기술이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요령이 덜 개발돼 있어서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구나 손잡이 디자인이라든지 내부에서 탈출하기 위한 손잡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기차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메이커가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설계를 개선하고 진화 요령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좀 개발을 해서 당국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논란이 커지면 전기차 누가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도 빨리 이건 대책을 내놔야죠. 네,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전기차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일이 다행히 국내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큰 재난으로 번지기 전에 좀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KBS 박대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이 천하람 현근택 두 변호사가 두 분 다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분들 좀 모셨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이종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남영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의원은 아니고요. 지역위원장입니다. 현재. 자, 공통질문 전반부의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인물 우리 이종훈 박사께서 먼저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은 누굽니까? 뭐 그래도 나경원. 떴다? 전 떴다고 봅니다. 진 게 아니고? 예. 왜요? 뭐 어찌됐건 지금 뭐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다. 물론 이제 그 여당 내에서는 조금 단기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잊혀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면에서 떴다. 예. 자, 남영희 부원장은 이번 주에 뜬 인물. 저도 뭐 이 언론 보도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심에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전 김건희 여사로 잡았습니다. 왜요? 이번 UAE 순방도 그렇고 스위스 순방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 17장 중에 거의 12장이 김건희 여사 사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그 장면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그게 뭐 좋은 쪽으로 떴는지 아니면 또 민심을 또 위반하는 쪽으로 떴는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가장 핫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주에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이정훈 박사 누굽니까? 유승민을 전 꼽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당권 주자긴 한데 공식 출마 선언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면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면 뭐 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지지율이 좀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남영희 부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저도 뭐 진인물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선택할까 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나경원 전 대표로 뽑습니다. 한 분은 뜬 인물, 한 분은 진인물. 우선 뭐 지금 복잡한 국민의힘 내부의 당대표 선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는 가장 지금 유력한 인물인데 지금 어제였나요? 대통령께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과를 함으로 해서 저는 다시 돌아갈 그 배를 놓치고 태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지금 윤심을 등에 업지 못하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뭐 지지자들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의미 있는 뭐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원 또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심에게만 호소를 했다. 그래서 저는 진인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뭐 두 분이 뜬 인물 진인물로 꼽은 것처럼 이번 한 주 또 역시 나경원 관련된 뉴스들이 참 제일 핫한 뉴스인데 사의 표명 사표 제출 그러나 해임. 그다음에 이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아니다. 본의 맞다. 급기야 이제 사과. 여기까지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련의 과정 우선 어떻게 보세요? 자유롭게 좀 얘기해 보시죠.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나름 이제 뭐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분리 전략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을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심은 어차피 이거를 안고 가지 않으면 경선 과정에서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이제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랬듯이 확고하게 또 비윤 내지 반윤이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 표심을 어차피 확고하게 받을 수 없다면 그래도 친윤 표심을 기본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의 끈은 끝까지 지금 놓지 않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그 전략인데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이제 뭐 그걸 자꾸 이제 끊어내려고 하긴 하죠. 그런데 또 당원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보수에서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이라고 여겨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어떤 큰 사안에서 투쟁적으로 뭐 힘있게 싸워본 적이 있는 그런 의원은 또 아닙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뭐 지난번 빠루를 들었던 그 장면 정도만 기억하면서 이제 뭐 원내대표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투쟁을 했다 정도인데 이번 그 해임 사안 뭐 해임 결정 이후에 또 사과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 역시 이분은 늘 꽃길만 걸어왔던 그런 정치인이었구나를 재확인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만 탓할 수도 없는 과정인 것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헌 당규 뭐 이런 것까지 바꿔가면서 당대표 선거의 룰까지 개정했을 때는 첫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겠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후에 또다시 그 윤핵관 쪽에서 그러니까 내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윤심이 반영되는 김기현 지금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원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나경원 의원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거라고 봐지는데 이런 과정까지 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적인 당이 맞는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 정도 상까지 본인이 그 어떤 구석까지 몰아가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전에 생각했던 그 나경원이라는 꽃길만 걸었던 정말 연약한 그런 정치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존에 본인이 등에 업었던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율 1위였던 것이 지금 뭐 2등, 3등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쪽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거 당해버려서 출마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용기가 없어 보여요. 출마하려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요. 그 힘은 없어 보인다. 한 발씩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 박사는 나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뭐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외통수로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사실은 뭐 이번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실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이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아마 공천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그럼 정치 활동은 이제 끝이라고 이제 거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상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출마 선언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게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윤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 윤 대통령 뭐 해외 순방 뒤에 출마 이렇게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에 했어야죠. 이미. 그러니까 해임 당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이번 그 설 연휴 기간에서의 그 밥상머리 민심 장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주저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약간 손해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출마 쪽에 아직까지는 마음이 6 정도는 가 있다. 6대4 정도 볼 때. 두 분이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만약 그럼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놓고 본다면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선 투표까지 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뭐 좀 예전에 비해서는 더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지금 그 김기현 후보가 3등을 할 가능성도 전 여전히 존재한다. 1차 투표에서? 예. 최근의 조사는 계속 김기현 후보가 올라가는 쪽인데. 뭐 일부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예. 출마 선언한다라고 전제하면 좀 그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당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몰아낼 때 계속 가처분으로 정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상황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폭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 지금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가 이게 통용이 될까 하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도 용기 있게 후보로 본인이 등판을 한다 해도 저는 뭐 개인 비리 등 뭐 많은 문제들 벌써 뭐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이준석 당 대표를 그 제거할 때의 그 모습들을 다시 재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윤심이 작동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거다. 이걸 나경원 의원이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기 더 힘들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찌됐건 이준석이란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그때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당시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TK 지역에서도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낮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때 TK에서조차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원했을까? 결국 선거 승리였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TK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총선에 불리하다.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무리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그쪽에 계신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좀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이 이분들이 좀 반반인 거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윤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은데 최근에 이거 하는 거 보면 야 이러다가 이것도 내년 총선 또 완전히 또 이거 완패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 이게 지금 반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찌됐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당원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3등 할지도 모른다라면 예, 1, 2등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한 분은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1, 2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그래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달리면 달릴수록 지금 그 민심 또 당심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요. 당원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입당한 사람이 한 40만 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뭐 그래서 윤핵관 쪽에서 친윤계 쪽에서 또 이 당원 가입을 또 굉장히 독려하면서 또 뭐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그런데 아마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당원 구성이 변했다라고 하는 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하고 또 달라진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 입당한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좀 치우친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겠는가. 예, 오히려 좀 더 개혁지향적인 보수가 제가 보건대는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영희 부원장은 윤심대로 될 거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던 당시를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뭐 당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이 대거 이준석 당대표의 그 새바람 물결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뭐 당심으로 된 것이다. 민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론에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이든 뭐 청년이든 그런 새로운 당원들을 대거 또 입당시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전체 당원에 대한 분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공개하는 곳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상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K, TK 민심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청년 당원들의 뭐 그 당심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유가 대권이 아니라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는 대선 승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건 모든 보수의 그 권력, 힘이 모여서 생기는 것과 총선은 개개인의 또 그 당선의 욕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윤심을 받아들인 후보를 밀면서 줄서기를 한 이후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 인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의 명분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당원들도 그쪽으로 다 쏠려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 전망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뜻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는 건 맞는데 그 윤심이 패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패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을 관저로 불러들여서 만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요. 플랜 B다. 그렇죠. 플랜 B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다가 김기현 의원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당대표가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어떡할 겁니까? 당에 대해서 영향력을 그래도 본인은 계속 가져가고 싶을 텐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하고도 이제 손을 잡아야 될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걸 좀 예비한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마한다 그랬을 그런데 때. 완전히 선을 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애초에 사실은 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불러들일 당시부터 사실은 좀 선 제거 차원에서 불러들인 그렇죠. 그런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었죠.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건 본인이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막 선 긋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누가 되더라도 뭐 이 당과 이 대통령실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겠다라고 그런 전략으로 그건 갔더라면. 이종훈 박사의 생각이고. 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윤 대통령의 과연 생각일까라는 부분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틈을 지금 이제 벌리려고 좀 애를 쓰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에 대한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실장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입장문을 냈다는 건 그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건 대통령이 야 그건 내가 본의였다고 확실히 밝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선을 그은 거죠.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그 뭐 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또 오히려 떠나보냈더라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저는 대통령이 더 유리했다고 봅니다. 당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뭐 친윤계만 끌고 갈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은 친윤계만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과도하게 지금 좀 저러고 있는 건데 그건 자기 정치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게 이제 윤 대통령에게도 전달됐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도 전달이 됐겠죠, 물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긴 했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윤핵관 그중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너무 몰아붙인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참 이게 감정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전 의원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공당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것도 특히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책임 여당이 이런 식으로 당대표 선출을 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정치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자행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종훈 박사는 국민의힘이 좀 집단지성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네. 최근에 좀 보기 드물고 듣기 힘든 평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본 거고요. 나 의원님한테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바뀐 당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 들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뭐 나름 희망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상당 기간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뭐 출마자들이 거의 이제 확정이 이제 돼 가는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분명히 역할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을 도와주는 방향은 분명히 아니죠. 전혀 아니겠죠. 예. 그럼 누굴 믿을까요? 만약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겠죠. 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유 전 의원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이쪽에서 어찌 됐건 좀 당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못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종훈 박사?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반윤 연대, 반윤 결집 그쪽에 뭐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겠죠, 본인 위치를 보면. 근데 이준석 대표의 힘이
얼마 정도 작용하게 될지 저는 예. 사실 별로 가늠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는 게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자, 오늘 두 분의 시각, 엇갈린 시각 누가 맞출지 한번 지켜봅시다. 윤심대로 그냥 갈 것이다, 아닐 것이다. 지켜보도록 하죠. 1시 34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1시를 넘어가면서